네, 안녕하십니까. CO2 51회 오늘 국내 외식 주문 중개 콜센터 점유율 91%. 저는 이런 점유율 갖고 있는 회사 보지 못했는데 거의 리딩 기업이죠. 시엔티테크의 전하성 대표님 또한 영화 감독이시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또 수영 선수이기도 하고 네 정체가 뭔지 도대체 네 이분하고 오늘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관객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대표를 만나고 싶어서 오는 건지 영화 감독에 관심이 있어 온 건지 아니면 뭐 교수, 수영 선수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한번 이분의 사업과 삶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저는 실용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말PD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창업을 꿈꾸면서 대사업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송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0가지의 꿈을 가진 청년 권정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투자 회사 싱크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수열입니다. 네. 지금 이분이 원래 이 책의 두 책의 저자이시고 살아가는 사업가 절대 습관이긴데 지금 아마 책 이름을 까먹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쓰신 책을.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정말 절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사업가에. 자,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CNT테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회사입니까?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입니까? 콜센터 솔루션을 납품하는 회사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사업을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저희 고객이실 겁니다. 오. 예, 물론 이제 저희 고객사의 고객이고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건데 네. 저희는 예를 들어서 뭐 미스터 피자 콜센터를 전화하시던 도미노 피자를 전화하시던 네. 뭐 BBQ, 뭐 네네치킨, 롯데리아 버거킹, 뭐 놀보성 원할머니 등등 해서 우리나라에 눈에 보이는 콜센터 외식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네. 또 외식 대표번호뿐만 아니라 인터넷 주문도 많이 이용하시죠. 음. 그리고 모바일 주문, 앱 주문도 하시는데 그 모든 주문을 사실 다 저희가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사가 주문을 받아서 처리하든 인터넷 주문하든 모바일 주문하든 저희가 개발한 포스로 주문이 전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주문 중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리한 주문 양이 한 금액으로 따지면 7천억 원 정도, 건수로 한 2,400만 건을 처리를 하고 저희 비즈니스는 처리할 때마다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수료가 작년에 한 130억. 그러니까 콜센터 상담원도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놀부라든지 네네. 뭐 도미노 걸면 네네. 결국은 CNT테크에 상담원이 받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뭐 미스터 피자, 놀부, 뭐 도미노 피자 해서 대표번호 있으면 다 저희 상담사들이 사실 그럼 같은 상담사가 여러 개도 취급합니까? 한 상담사가? 원래 이제 한 브랜드 한 상담사가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네. 스윙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주문이 별로 없는 시간대. 그런 때 같은 경우는 예를 상담사가 한 시간에 주문 한두 통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콜 블렌딩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상담사가 여러 개의 이제 주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주문을 받는 기법을 콜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한 상담사가 50개 브랜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실 이제 기술력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만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자를 시키거나 이러면은 네. 보통 그 회사 직원이라고 콜센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다 중개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법도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왜 할까가 궁금하시죠. 네네. 그래서 이걸 왜 시작하게 됐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400개의 매장이 있으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저희는 비즈니스를 어떤 문제에서 늘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사실 직관했었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2003년에 그 미스터 피자 광고를 보는데 당시 미스터 피자는 이렇게 큰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예. 이제 한 3위 정도 되는 이제 약간 좀 후발 주자였었는데 왈츠음악이 깔리면서 광고가 나왔어요. 네, 왈츠음악이 깔리면서 광고가 나오는데 그 왈츠음악이 깔리는데 그 또 굉장히 목소리가 럭셔리한 성우분이 이렇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미스터 피자에는 피자가 없습니다. 고기 종료하시기 전까지는. 기억나요. 예, 고기 종료하신 바로만 미스터 피자, 스타 피자 하는데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저기 뭔가 뭐 어쩌라는 건가, 뭐 와서 먹으라는 얘기인지 배달시키라는 얘기인지 광고에 너무 직관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의 직관성을 부여하고자 하면은 광고에 대표번호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게 이제 사실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직관성이 없다, 해결은 대표번호 콜센터. 근데 그러니까 하나 더 궁금증이 생긴 게
이게 400개의 매장에서 만약에 전화를 받으면 400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은 당연히 바쁘게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매장에는 천천히 받고 모아놓으면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실제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를 그게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뭐 본사도 찾아가보고 매장도 찾아가보고 했더니 한 150명이면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50명이면 400개 점을 커버할 수 네, 있다.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 당시 2003년만 하더라도 월에 한뭐 거의 2억 5천에 3억 정도 인건비 플러스 대표 번호가 노출되면서 직관성이 높아지니까 홈쇼핑 효과처럼 일어날 것이다. 네. 그러니까 TV 광고가 나가면 홈쇼핑으로 주문이 폭주할 것이다. 아.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부가치가 많이 생기는 거죠. 월에 3억 이상의 부가치가. 네. 근데 이거를 납품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고객사와 쉐어해야 되겠다. 쉐어하면서 계속 운영하고. 쉐어해야 돼. 그래서 그 쉐어하는 방법론을 주문 건당 수수료로 이제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는 초기 투자비가 그럼 안 들어가는 거죠? 전혀 안 들어가요. 어. 네. 그래서 공동 사업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업이랑 비슷하죠. 네,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 민자 사업처럼. 예,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플랫폼 만들어주고 주문 지나갈 때만 수수료를 후불제로 받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제품이건 서비스건 간에 그 점유율이 50%에도 엄청난 건데 네. 92%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지금 플랫폼처럼 야 너희 돈 투자하지 마 사지 마 나 다 대줄게 네. 잘 되면 나눠 갖자 예, 이거에서 이렇게 싹쓸이한 거군요. 그죠? 이게 그 뭐 이게 어찌 보면은 싹쓸이. 예,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되게 야, 너 너무 이렇게 사업을 좀 잔인하게 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잔인하게. 그렇죠. 이제 경쟁사가 사실은 이제 그렇죠. 거의 없는 구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저 플랫폼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었던 브랜드 하나였었는데 지금 65개 브랜드. 네. 주문 양념체도 커지다 보니까 실제 사이트가 플랫폼이 커진다는 건 원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규모 경제가 이미 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가가 내려가니까 지금 현재 그 브랜드들도 직접 콜센터나 인터넷 주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비용보다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면 실제 비용이 30%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래서 그런 프랜차이즈 업계하고는 좀 공정 공생하는 그런 관계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이게 플랫폼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하면 요새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외국의 그런 데만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진짜 말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의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을 외주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대부분이 일단은 그렇게 콜센터를 이렇게 맡기는 형태네요. 그죠. 처음에 그 2003년, 4년, 5년 시장 진입할 땐 되게 힘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랑 사용하지 않는 거랑 진짜 비용 차이와 품질 차이가 너무 많이 효율성이 있어요. 나니까 지금 이제 쉽게 지금이야 이걸로 해서 아까 뭐 매출 7천억 뭐 네네.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정체 초기에 2003년, 4, 5년에는 네네. 민자 사업처럼 네. 먼저 신테크 먼저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캐시플로가 되게 안 좋았겠네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가 2003년, 4년, 5년 예. 그리고 6년까지 사실 적자를 보긴 하는데 3, 4, 5년에만 저희가 빚을 최대 9억까지 졌어요. 빚을 그거까지. 네, 저희가 근데 투자받지 않은 회사다 보니까 저희 집안 빚이 이제 9억이 돼요. 개인 빚으로. 이렇게 개인 빚이 돼요. 저도 초창기 사업할 때 빚이 그렇게 막 늘어났거든요. 네네. 근데 왜 남의 빚이 안 까지지? 집안이 안 좋은 거. 하나 날라왔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전 대표님 사업도 사명이지만 뭐 일단 어떤 분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제?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시엔트테크가 처음 창업하신 회사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처음 창업한 회사는 2000년에 만든 SLT라는 회사였고요. 그때가 그 카이스트에 있을 때. 네, 카이스트 대학생 때? 네, 그러니까 석사 1년차에서 2년차 넘어갈 때 네네. 그때 처음 창업을 했고 그게 그렇죠. 그 회사를 3년 4개월 정도 먼저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거는 뭐 하는 회사였나요? 제가 원래 이제 세부 전공이 음성 인식이었거든요. 음성 인식. 예, 사람 말을 알아듣는 기술. 아 그럼 지금 회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전공이 전혀 아닌 건 아니네요. 근데 이제 그렇죠. 뭔가 보이스를 다룬다는 거는 뭐 비슷할 수 있긴 예, 하죠. 예. 근데 그건 사실 기계로 극과 인식한다는. 극인 게 네. 이거는 사실 사람이 필요 없는 기술이잖아요. 네네. 그때 음성 인식이 있으면 결국 무인화될 것이다. 사람을 필요 없게 하는 기술이었다면은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을
좀 더 많이 고용하고 그렇죠. 그다음 고용 창출을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약간 극과 극인데 좀 현재 비즈니스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 근데 초기 창업한 회사에서 3년 4개월 정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 이렇게 기사 보면 거기서 뭐 스티브 잡스처럼 쫓겨나셨다고 창업자가 네. 창업자의 아, 부인이 네. 예. 그렇죠. 왜 그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당시 당연히 군대를 안 갔다 온 상태로 카이스트 이제 석사 과정 중에 국비장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한 건데 그게 원래 창업이 안 되다가 과기부에서 이렇게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당시 카이스트 출신 벤처 스타들이 하도 많으니까 학생들도 창업을 하게 하자. 그래서 그 조례가 나오자마자 제가 일본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저 같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그럼 우리 군대는 어떻게 해? 왜냐면 박사과정 가면 사실 군대를 카운트 해줬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창업을 한 거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만든 회사 병특을 내가 맡으면 되지. 네. 내가 받으면 되지. 아, 그렇게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자기 회사 병특을 받기 시작했죠. 근데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네오이즈라는 회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내용이지. 그 네오이즈 그 정 대표님, 나 대표님 두 분도 이제 저희 선배였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병역법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벤처 버블이 이렇게 꺼질 때, 벤처 버블이 꺼질 때, 그때 이제 이것도 병역법 위반 아니냐. 근데 우리들은 다 과기부 조례가 내려와서 창업을 했는데 이거 뭐 그 사업 한참 안에 군대를 가란 얘기였겠냐. 그래가지고 병무청이랑 사실은 그때 그 소송이 붙었었습니다. 아. 네오이즈 선배들하고. 근데 사실 패소를 하면서 그게 판례가 돼버려요. 군대 가야 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도래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저도 이제 군대 가야 되니까 그거 자체도 충격이었었는데 이사회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네. 근데 이사회 제목을 보니까 이제 전화성 대표도 해임했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해임이 됐죠. 네. 근데 그 아니, 지분이 얼마나 그래 지분이 정말 지분이 그때 28%였었는데 그렇지 경영권을 방어할 만한 지분이 아니니까 음. 그렇게 했죠. 아니 근데 창업 동지들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제 창업 이사회가 5명이었는데 같이 창업을 했었던 이제 뭐 친구나 선배도 있었긴 했죠. 근데 근데 그때 저도 그때 느꼈었던 게 뭐 제가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으니까 뭐 잡스란 영화 보더라도 네. 잡스가 딱 앞만 보고 달려가다 이게 사람들 많이 챙기지 못해서 사실은 자기가 뽑은 사람한테도 힘들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은 그 젊은 사업가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저도 그때 이제 너무 앞만 보면서 왔고 사람들 잘 못 챙겼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사업은 결국 뭐 이문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좀 사람을 얻는 거다. 제가 사실 그때 그 이사회 해임된 것도 해임된 건데 해임되고 한 일주일 이제 업무인계를 CEO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니까 업무인계를 하는데 이제 밥 먹을 사람들이 그 전에 너무 많아서 스케줄링하고 그랬었거든요. 밥 먹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업무인계 하면서 일주일을 그냥 내리 쭉 굶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뼈저리 느낀 게 내가 이렇게 사람이 없었구나. 결국 이렇게 사업은 사람을 얻는 게 그때 읽은 소설이 상도라는 소설. 상도라는 소설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임상옥이 하는 얘기가 상직인이라고 나옵니다. 상은 이문을 얻는다기보다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근데 그게 그때 제 몸소 느끼면서 그걸 읽어가지고 네, 그때 사실 큰 깨달음. 어때 좋은 경험한 거네요? 그때 되게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그때 28초. 야, 28. 그러면 그때 이후로 이제 또 네. 창업했잖아요. 지금 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네. 뭐가 달라졌어요? 그때 이후로는 그래도 적어도 지금 CNT테크는 뭐 지난주에 사실 이제 11주년 했으니까 만 11년, 12년 차 회사인데 그 CNT테크는 그래도 상직인의 가치를 일단 최우선시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도 일단은 사람이고 그리고 회사의 사명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음성인식은 사람을 사실 필요 없게 하는 기술을 한다면은 사람을 많이 고용하면서 또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션은 저희 회사 사명 선언문에도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전 세계 외식 주문 중개 어떤 이런 기술을 정말 선도하면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하자. 그게 저희 회사 사명이거든요. 자 지금 몇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또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은 한 1000명 정도. 와 돼요. 대단하시다. 예, 근데 엄청나네. 정직원은 한 130명 규모고 야. 나머지들 파트타이머들. 파트타이머들은 실제 뭐 대학생 때 입사해서 거의 뭐 8년 9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진짜 한 달에 한 두세 번 나오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좀 나름대로 좋은 급여를 받아가는 분들이 아, 되게 네.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 안 그래도 아까 잡스 하면서 영화 말씀하셨습니다. 네. 영화 감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영화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아, 네. 해주십시오. 이 영화 지금 세 편 있잖아요. 네. 이것이 대표작입니까?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다 개봉을 한 개봉작들. 근데 여기 이 영화 한 편에다 봤다. 손 들어봐요. 야, 너 한 분 저도 못 계시나? 봤어요. 야, 한 분 계시네 그래도. 저도 못 봤습니다. 뭐 보셨어요? 네? 아니, 잡순 말고. 아무도 없어 그럼 아무도 아니, 없어. 여기 나온 영화. 정한수 감독이 감독한 영화. 잡스는 제가 얘기한 겁니다. 아, 무슨 예고편 봤어요? 29살. 예, 영화에 대해서 이게 한번, 예, 개봉관에서 개봉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야. 궁금합니다. 저 네. 영화에 여기다 대해서. 영화 예.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여기. 그 영화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문예부 할 정도로 인문학이나 특히 영화 쪽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꿈이 기업가였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과 가고 전산학 전공하고 이 길을 계속 갔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 많이 보긴 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너무 뭘 좋아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걸 만들고 싶은 그런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만들만 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계속 스터디를 좀 했거든요. 영화 뭐 이렇게 대본 쓰는 거라든지 뭐 촬영하는 거라든지 또 편집하는 거라든지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 시엔티테크도 사실 순탄하게 성장을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 군에 있는 동안에 또 위기도 있었었고 그 전역한 이후에도 대기업이랑 좀 많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힘든 시간 보내다가 2000 그러니까 그 수익을 내면서도 2009년 이제 겨울을 넘기면서 회사가 이제는 뭐 몇십 년 이 사업 이 업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2010년 여름에 제가 저한테 첫 휴가를 줬습니다. 일주일만 쉬자. 야, 2003년서부터 10년까지 휴가 없었어요, 전혀? 네, 휴가. 야, 2003년이 아니라 2000년부터. 2000년부터? 아, 10년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어. 경영권 뺏기고 아, 네. 할 일이 없어서. 그 휴가가 아니라 그때는 노는 거라는 거야. 그렇죠. 휴가가 아니야, 그거는. 네, 그때는 이제 백수지, 놀았어요. 백수 때. 일을 할 땐 처음 휴가를 준 건데, 근데 그 휴가 때 뭘 할까를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즐겁고 가치 있게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오. 정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휴가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대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대본이 29살. 저 대본. 그때가 29살에 나이가 29살이었어요? 아니었고. 네. 그때 몇 살이었지? 35? 네. 근데 그 29살을 쓰게 된 것은 그냥 처음에 우리 회사 얘기를 써나갔어요. 회사 얘기를 쭉 쓰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냥 청년 실업 문제를 좀 약간 비중 있게 다루죠. 청년 실업으로 비중 있게 다루면 근데 그 우리 회사 얘기하고 청년 실업 얘기만 있으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삼각관계를 좀 이렇게 럭스를 좀 넣어가지고. 회사 내에서 픽션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삼각관계를 그려서 나름 이제 그냥 그 사랑을 통해서 뭔가 위기를 극복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풀었었습니다. 풀었었고 그리고 이제 8일 촬영했고요. 8일 촬영하고 되게 길게 한 건 제 영화 치고는 제일 길게 촬영했고 네. 8일 촬영을 실제 했고 그 다음에 편집은 제가 이제 편집을 그때 그래도 배우기에서 편집 감독님 한 분 섭외해서 같이 작업했었는데 그 편집을 주말마다 네. 조금씩 해서 이제 영화를 완성했는데 근데 저게 아무튼 어디 개봉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가 서울극장에서 개봉해, 네. 서울극장에서. 단간 개봉이라고 이제 한번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영화 이렇게 DVD를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몇 개 극장이나 CGV는 다 보냈었는데 처음에 연락이 없다가 그 서울극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 3월에 개봉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실제 3월에 서울장에 개봉을 했는데 네. 그 영화 개봉을 하게 되면은 부가판권으로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세 작품 다 마찬가지인데 그 IPTV 있잖아요. 네. 원래 뭐 B, U+ 이런 TV에 다 올라가 있고 네이버나 다음도 이제 해서 아. 부가판권 넘어와서 실제 많이 보셨더라고요. 네. 그 아무래도 영화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 영화 질이 좀 떨어졌다 그러는데 네. 여기 이 중에서 네이버 평점이 제일 높은 게 몇 점짜리예요? 몇 점이에요, 네이버 평점? 네이버 평점이 제일 높은 건 7점대가 있긴 한데 와. 다 7점대가 6점대, 7점대, 7점대인데 괜찮다.
아, 저 8점대구나. 근데 그게 그것도 3점대도 있어요. 쓰레기라고 막 썼는데. 아, 근데 그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10점을 맞추고 모르는 사람들이 1점을 줬는데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네, 근데 네. 이것을 할 때 네. 제작을 할 때 제작비가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 29살은 그때 제가 그냥 영화를 나름 이제 좀 배우고 싶어서 스태프들을 좀 많이 고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9살은 제작비가 한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제가 아, 받았어요. 2천. 네, 근데 저 때도 이제 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사실 적금 부은 거 네. 그러니까 나름 영화를 위해서 그냥 그동안 좀 모은 돈을 실제 음. 해서 이제 했었고 근데 겨울 냄새하고 사랑을 말하다 같은 경우 사랑을 말하다는 제작비가 개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뭐 디지털 시네마 플레이어 포맷으로 바꾸는 비용은 필수적이에요. 네. 그 비용 한 200만 원을 제외하면 제작비가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요? 왜냐면은 그 배우들 같은 경우에도 저게 이제 그 YWCA에서 소재를 줬고 처음에 배우 모집도 다 재능 기부로 모았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배우들도 재능 기부를 하다 보니까 야. 다 뭐 저도 어차피 재능 기부로 찍으니까 그 뭐 혼자 찍고 그다음 혼자 편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작비 제로를 실현했던 거죠. 아.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제작비 제로로 개봉하기 전에 여기 남자 배우하고 여자 배우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근데 되게 그 지금 대학로 배우분들인데 네. 그래도 흔쾌히 재능 기부해서 그리고 또 재능 기부에다 그냥 뭐 저야 뭐 이렇게 이제 저 3일 만에 찍었거든요. 저는 이제 체력이 좀 딸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토토토 찍었는데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찍을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 보더라도 이게 좀 힘들게 찍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배우분들은 정말 연기를 정말 잘했었거든요. 자, 근데 감독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약간 재능 기부한다고 네. 다 주연 배우를 써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주연 여배우나 그렇죠. 남배우.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사람 봤을 때, 네. 이 사람 뭔가 배우 같다. 네네. 그 필이 있죠. 보면. 아 그냥 지나가다가 네. 저 사람 배운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런 인상 같은 예, 거가 예. 있나요? 배우들 보면은 연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음. 좀 느껴지는 게 좀 틀립니다. 아. 연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그냥 저희 회사 직원 중에서도 네. 연기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아. 대학로 배우. 그러니까 저기 29살에 저기 나온 여자 주인공. 오. 저희 그래요? 회사 이제 그 아르바이트 상담사인데 아. 실제 대학로 배우인데 네. 저 직원 제가 처음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음. 그냥 느낌에 이 사람 연기한 사람 같다라는 걸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 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관객들 중에서 네네. 내가 캐스팅할 만하다 하는 사람 누구 한 명 없습니까? 여기 봤을 때. 아, 손 내리시고 여기서 이 사람 뭔가 필이 영화 제대로 캐스팅 예. 네. 알고 공을 다 던져주시는. 아유, 한번 관객 중에서 그냥 눈을 다 그- 피하시. MC에서 골라도 됩니다. MC에서 아니 그냥 관객 중에서. 피한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게 네. 이렇게 잘 잡히실 만한 분이 네. 저기 좀 약간 얼굴이 작으신 분들이 잘 나오는데 네. 저기 주문인 것 같아요. 여기 까만 옷 입으신 여자분하고 아, 까먹은 저- 앞에 네. 좀 요분하고. 네, 그 뒤에 스트라이프 하신 분도 잘 나오실 네. 분이에요. 다 예쁜 분만 축하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네네. 제작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어쨌든 매출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거는 어디로 그 아, 이득이 가요? 예. 여기 사실 여기 발생한 매출 다 기부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랑을 말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한 어린이들 분유값을 다 기부를 했어요. 사랑을 말하다 기부를 했고 29살 수익금은 다시 겨울랜드 제작비로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그 다시 겨울랜드 제작비는 우리나라 힘든 스키어들은 다시 기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두 편이 결국 스키어들한테 기부가 된 거고 사랑을 말하던 북한 어린이들. 그럼 토탈 한 얼마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나요? 지금 세 개 다 합하면은 부가판권 매출로 한 2천만 원 좀 넘을 겁니다. 야. 예. 아,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휴가를 처음에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2010년도에 본인한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이런 것이 어떠세요? 이제 사업가로서 네네. 사업을 하는데 뭔가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직접 도움은 안 되더라도 본인의 네네. 어떤 그런 이제 에너지라든지 뭐 여러 네네. 가지 관점이라든지 네네.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는 기업가 정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적어도 이 영화들은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청년 실업, 그다음에 여기 또 다문화 가정, 또 힘든 어떤 동계 스포츠인들, 또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 출품한 작품이 이제 한민족으로 조선족 여성들 다루는 걸 출품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회 약자들을 대변하고 또 그 비용으로 또 기부를 하고 나름대로
그 자체가 이제 기업인의 사회 환원 활동 중에 하나로 전 정의를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튼 이제 회사를 하다 보니까 영화에 투자하는 시간은 그렇게 짧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7일 이상은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년에 한 7일 정도를 하더라도 완전히 몰입을 하거든요. 저 때는. 몰입을 하면 완전히 몰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사를 바라보면은 뭔가 어떤 직관력, 통찰 이런 것도 좀 생겨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감히 제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아이패드 여러 가지 사실은 스티브 잡스의 제품이 있지만 세계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건 아이폰과 아이폰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 직관은 언제 나왔느냐? 그럼 스티브 잡스가 애니메이션 세계, 뭐 니몰찬, 토이스토리 이런 것들을 몰입해서 만들고 나서 사실 아이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예술 활동에 몰입을 하는 게 어떤 영감 이런 부분은 좀 크게 기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돈 버는 거 좀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럴까요? 네. 예. 그 지금도 잠깐 나왔지만 지금 뭐 CEO도 하시고 기업 경영도 하시면서 이런 활동도 하시고 네. 또 그 외에도 또 뭐 투자자로서도 활동도 하시고 아, 많은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참 바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시간 활용을 하세요? 아, 그렇죠. 그 시간,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서 쓰는 거에 대한 자신감은 그 첫 번째 영화 만들면서 그 자신감이 생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사실은 어떤 오해를 받았었냐면은 첫 번째 영화를 첫 휴가 때 찍었었는데 그게 그 다음에 3월에 개봉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즈음에 그 제가 영화를 나름대로 이제 사회 환원 활동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고 청년 실업을 다뤘다라고 인터뷰한 걸 보고 어떤 그 동계 스포츠인이 저한테 이런 걸 다큐를 좀 만들어 달라.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가 소지한 영상이 꽤 많은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과 제가 추가 촬영을 조금 하고 편집을 해서 이제 사실은 하나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작품을 완성할 때 즈음에 그때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이 됐었을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겨울 스포츠 콘텐츠가 필요하니까 그때 겨울올림픽 운이 좋게 그 CGV에서 개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해 2개를 개봉을 한 네네. 거니까 뭐 혹자들은 사업 열심히 하다가 영화에 미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근데 두 작품이 그 한 해 개봉을 하다 보니까 시간 되게 쪼개서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그 겨울냄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당시에 평창 동계올림픽 되면서 나름대로 그 스키인들에게 뭐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 우리나라가 왜 스키를 이렇게 뭐 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내지는 왜 스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됐었는데 그 당시 회사가 또 한참 성장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을 정말 쪼개가지고 영화와 기업 경영을 이제 같이 했었는데 그때 오히려 시간에 쫓기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라 쓰기 시작했고 그때 회사가 오히려 성장을 더 많이 했습니다. 네. 오히려 성장을 더 많이 해서 그때 하나 느낀 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시간을 효율적으로 쪼개서 쓰는 게 가능하다는 걸 저 스스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의미 있는 일이라 그러면은 계속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벤처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왜 그 일을 더 시작하게 됐냐면은 그때 어느 분한테 그 제가 조선족 여성들 네. 대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인 분들을 좀 소개받으려고 그냥 그 같은 기업인인데 제가 좀 도움을 구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참 그 얘기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왜 만드냐고 갑자기 조선족 여성을 왜 이렇게 만드냐. 그래서 아니 그 조선족 여성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사회가 좀 더 이해 시각을 좀 넓히고 그냥 그런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이런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럼 그게 재능 기부고 사회 환원 활동이면은 실제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벤처 기업인들을 도와주는 것과 제가 영화를 찍는 것과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사회 환원 활동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무리 조선족 여성 뭐 이렇게를 대변하는 영화를 만든다고 치더라도 여기 지금 제 영화 3편 아무도 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근데 스타트업 기업들을 도와주는 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처럼 뭐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또
쓸데없이 좀 낭비되는 비용도 비용과 시간을 아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 사회적으로 더 큰 가치가 있는 활동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또 창조 경제를 또 부르짖으면 스타트업 양성을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일 적합한 형태가 무엇이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벤처 엑셀러레이터라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기간에 양성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투자도 같이 해주는. 그래서 실제 벤처 엑셀러레이팅을 하면서 좀 더 시간을 이제 쪼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면 어떤 대표님께서 그러면 벤처를 교육도 시키고 투자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면 CNT테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CNT테크도 하고 저도 하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몇 개 업체를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 투자한 회사는 7개인데 그 전화성의 어드벤처라고 하는 벤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무료. 실제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멘토링 또는 이제 끝나갈 무렵에 소프트웨어 지원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형태의 기업을 양성해 주는데 현재 저희 어드벤처를 이수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 기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무 어떤 기업이나 그렇게 하진 않을 텐데 네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무료로 네네. 참가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드벤처 프로그램 합격한 회사들 보면은 다른 데선 다 안 됐었는데 좀 뭐 기준이 뭐냐 이상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분야여야지 합격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외식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외식 쪽이면 그렇죠. 음식 관련된 비즈니스라면 그리고 저희는 저희 회사의 아까 플랫폼을 그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부르거든요. 서비스 플랫폼이 뭐냐면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문제를 제기했었던 게 광고의 직관성이 떨어져, 그다음 생산성이 떨어져, 이걸 해결하는 플랫폼이었잖아요. 역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업 모델을 가져왔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다. 그런 게 일단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리고 외식업이 아니더라도 예. 그리고 심지어 그 플랫폼을 구현할 프로그래머가 없다. 그래도 저희는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80명 되는데 소프트웨어 저희가 개발을 지원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 프로그램, 저희 이제 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에 개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만 갖고.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실제 저희가 출자해서 현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고 있는 이게 어떤 겁니까 아이템이? 지금 그 이제 현재 개발해주고 있는 업체부터 설명드리자면은 네네. 거기 네시스라는 업체인데 그 이런 외식 예약을 할 때 전화로만 예약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모바일인데 모바일 예약이 아직 다이닝 같은 경우 너무 힘들어서 카카오톡처럼 톡으로 예약을 하세요. 거기 자리 있나요? 그러면 그냥 주고받고 하다가 예약을 하는 게 반은 기계, 반은 사람이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를 저희가 투자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전략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사실 이제 대통령상을 받은 먹을라우라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이스트 팀인데 1인 기업죠, 1인 팀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식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구내식당에서 몇 끼가 팔릴까. 근데 이거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너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거니 하고 이거 물어봅니다. 푸시나 SMS 보면 나 먹어 안 먹었냐 이거. 그러니까 예측이 되게 직관적으로 빨리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실 대통령상을 받았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 사실 지원을 해서 프로토타입까지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엑셀레이션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뭐 이게 일반 대기업은 이제 계열사를만 확장시키잖아요. 네네. 어떤 계열사는 아니지만 네네. 어떤 같은 회사는 아니고 그래도 투자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본인의 사업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확장시키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정말 도와주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건지 사업가로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일단 처음에 발상은 사실은 아까 사회환원 측면에서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발상은 저희 원래 사내벤처 제도가 있습니다. 사내벤처 제도가 있는데 그게 회사에 10년 다니면은 그 분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사하기 전에 1년 인큐베이팅 받고 근데 분사하면 투자 받고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 회사도 이제 10년 차가 되는 이제 차장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하나 그 사내벤처 제도를 활용해 볼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인큐베이팅 받을 때 그 사실 그 사업 모델은 어떤 병원에 대한 어떤 통신 플랫폼입니다. 병원이 사실 홍보비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월에 3억 매출을 올리면은 6천만 원 정도는 광고비를 씁니다. 근데 광고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전화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성형외과 웬만한 데들 전화 응대율 실제 뭐 전화국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응대율이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비를 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응대가 얼마나 잘 됐는지 사실은 체크를 해주는 플랫폼 그리고 모든 응대가 다 이제 녹취가 남으니까 간호사들이 자연스럽게 성화품질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이제 매출이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1년 동안 회사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할 때는 계속 적자였죠. 계속 적자해서 이게 한 뭐 2년이나 지나야 BEP를 통과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또 이 직원이 사내벤처 신청해서 나갔거든요. 네. 근데 3개월 만에 BEP를 통과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하나 느낀 게 이게 과연 회사에서 신규 사업을 해서 100%를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 오너십이 있으니까 나가서 사내벤처에서 회사가 3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과연 무엇이 더 이긴가. 근데 제가 그래서 한 5개년을 동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 용으로 분석을 했더니 실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이익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나가서 오너십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게 사실 이익을 빨리 내주고 30%긴 그렇죠. 하지만은 그걸 좀 더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약간 다른 관점으로 시작하긴 했지만은 벤처 엑셀러레이팅 자체도 실제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저희 오히려 신규 사업 거리를 던져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 거리를 그 벤처 엑셀러레이팅 업체 저희 최근에도 이제 프리코란 회사의 어떤 일부 기술 구현하는 것들을 던져줬는데 네. 신규 사업을 했었을 때 어떤 성공 확률, 그다음에 BEP를 통과하는 기간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낮고 또 BEP 통과하는 기간이 길거든. 근데 오너십을 가지고 실제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신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신규 사업의 CEO도 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네, 노력과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데 엑셀러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거에 비하면은 한 CEO 개인으로 봤었을 때는 한 20%?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그 지원을 가지고 결국 또 다른 CEO가 자라게 하면서 그 집을 저희가 가지고 또 나중에는 엑시까지 가능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사회환원 개념도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신규 사업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략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게 전략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전략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런 것이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더 스마트한 것 같고. 예. 근데 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런 전략을 안 쓸까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왜 그걸 왜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러고 2세, 3세한테 다 나눠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뭐 10년 된 뭐야 차장급들한테 다 야 분사해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투자해주고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이제 실제 우리나라 그 60, 70년대 대기업을 만드신 분들의 생각과 당연히 틀리고, 근데 그분들에 의해서 했을 때는 그런 CEO들, 경영자들은 당연히 그런 그 가업 승계를 할 때 그런 정신 이어받았을 것이고, 근데 네. 저는 적어도 2000년대 창업을 한 기업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창업을 한 기업가들은 또 저는 또 다른 생각을 네. 하고 그냥 기업을 시작한 어떤 DNA가 시장- 다르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시차에 의해서 이렇게 DNA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스타트업 이제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엑셀러레이터로서 활동하실 때 네, 보통 어떤 분들은 네, 비즈니스 모델에 중점을 두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팀 멤버의 네, 네. 그 역량에 우선점을 두는 경우가 네, 있더라고요. 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우선시한다고 하면. 그래도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엉망인데 팀이 좋다 그러면 사실은 좀 그렇죠. 사실은 뭐 이도저도 안 되니까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그냥 약간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팀이 너무 괜찮다. 그럼 되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이제 투자라든지 좀 근데 팀이 멘토링을 괜찮다는 게 뭡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팀이 괜찮다는 게 어떤 팀이 좋은 겁니까? 일단은 뭐 일단 CEO나 또 같이 시작하는 뭐 CTO, CMO 이런 그 코파운더들 간의 어떤 그 사업적인 이해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보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사업 계획이 왜 시작됐는지를 좀 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사업 계획을 시작했을 때 그냥 평평한 무언가에다가 세운 사업 계획이랑 어떤 문제를 직시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사업 계획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CEO를 포함한 코파운더들의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어떤 식으로 접근했고 그 해결을 풀어나가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늘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탁월한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론 이제 그 약간 100% 해결을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 실제 이 사람들의 능력과 팀워크가 또 나름 그 인성까지 어느 정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처음에 사업 피칭을 저한테 할 때 또는 사업에 관련돼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이게 왜 나왔는지를 꼭 물어봅니다. 어떤 문제인식에서 시작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이 솔루션을 파헤쳐 나갔으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테크놀로지가 됐건 아니면은 뭐 서비스 모델이 됐건 정의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좀 그렇게 이제 좀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요즘 모바일이 대세야. 네. 그러니까 모바일 이런 게 아니라 네. 아까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 네네. 그러니까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서비스 플랫폼은 대부분 문제에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 박물관 가면은 이 오디오 서비스 있잖아요. 예. 네. 오디오 이렇게 뭐 이렇게 단말기 같은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박물관 하나에 그 단말기 가지고 오디오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물관마다 그게 사실 없습니다. 없는 데가 되게 많죠. 근데 그거를 작년에 카이스트 학생들이 앱으로 개발. 이게 문제다라고 한 겁니다. 이거 쓸데없이 비싸다. 왜 계속 단말기를 박물관마다 사느냐. 네. 그 비용이나 그리고 이게 단말기 자주 고장나고 문제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 NFC 기술 가지고 구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박물관에 대해서 하나의 앱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만 서로 교체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문제를 사실은 해결을 한 거죠. 그 과정 같은 경우 보면은 박물관을 돌아다니고 실제 거기서 실제 사람들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팀이 얼마나 훌륭한 팀인지 사실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가치관도 거기에 투영이 돼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네네. 속에 있는 핵심과 중심, 취지 네. 이런 것들이 네네. 더 중요시되는. 예, 맞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결국 생산성을 혁신하는 게 이제 따라오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문제를 해결할 때 일반적으로 그 혁신, 요즘 또 파괴적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파괴적 혁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산성 혁신이 포함됩니다. 네. 신테크도 사실은 중간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었는데 생산성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을 하는 적이 있어요. 어떤 위기가 언제 있었던 겁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네. 제가 군에서 사실 장기를 신청을 잠깐 했었어요. 장기? 예. 장기 장기 복무. 장기 장기라고? 우리 박기리님은 장기 매매밖에 몰라. 그렇죠. 군에서 장기 매매하기 되게 어렵고 장기 복무를 신청을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되게 힘든 상태에서 군대를 갔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군대를 갈 때 사실 이제 뭐 병사로 가면 요즘에 2년이면 빨리 갔다 오잖아요. 근데 그때 괜히 또 당시 카이스트 학내벤처 출신들이 병역 뭐 기피 의혹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을 오래 할 건데 나는 당당히 좀 군대를 가야 되겠다. 아직 병특 받은 것도 아닌데 괜히 그런 네네. 오명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다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해병대부터 시작해 다 스터디했더니 육군 전산 특수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1년에 15명씩 전산 특기장교를 뽑는 제도인데 근데 거기 합격해서 제가 네.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나름대로 제 인관을 할 때 좀 그래도 좀 주목을 바로 육군본부로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육군본부 가자마자 제가 이제 뭐 부델치 전산화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게 다음 해 정군 전력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정군 전력화 되는 순간 유저가 50만 명이잖아요. 네. 옛날에 SL2 할 때만 하더라도 음성인식 유저가 2만 명이 안 됐었었는데 15일 만에 뚝딱 개발한 게 뭐 50만 명 쓰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걸 만들면서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은 제가 이제 밥을 굶으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몰입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SL2 경영권 넘길 때는 밥 먹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은 누가 이렇게 빵하고 우유를 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도대체 얼마냐고 지갑을 딱 꺼내냈더니 그 나이든 군무원분이셨는데 뭐 혼내시는 거예요. 사업한 거 티내냐고 뭐 이런 빵하고 갖다 줬는데 뭐 돈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먹었는데 어김없이 제가 몰입해서 점심시간을 지나 보내면은 누군가 김밥, 빵 이런 거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아무런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데 이런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군대가 정말
세상에 제일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처음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뭐 10월 만에 만들었지만 정문 전력화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때 부장님이 투스차였거든요. 네. 그 이동주 장군님이 이렇게 한번 불러 너 좀 하사줄 주시면 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잘했는데 왜 이렇게 군대를 늦게 제가 29살의 인간에 네. 네. 왜 이렇게 군대를 늦게 왔냐라고 해서 사실 이전에 그 사회에 있었던 얘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저러 힘들었고 막 경영권도 한번 이렇게 잃은 적이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때 부장님이 야 진짜 그렇게 추운 그런 냉정한 사회 나가지 말고 잘 장기해라. 장기해라. 네. 그러면서 이제 비전을 주신 게 군에서 박사학위 딸 수 있고 또 뭐 국방대학원에 이제 장교 교수로 복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그때 또 군단장 승진하셨거든요. 네. 또 그렇게 길을 좀 열어주시겠다 하셔서 그날 제가 회사를 어머니께 맡기고 군대 갔거든요. 아. 회사를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CNT테크를 창업한 다음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회사 운영 매뉴얼을 어머니가 사업가셨어요? 하면 어머니는 그냥 주부셨는데 그래서 작은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경영자 출신이죠. 작은 옷가게를 그래서 잠깐 하셔서 그래서 나름 어머니가 30장짜리 이렇게 제가 회사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프랜차이즈 다니고 네. 매뉴얼.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잠깐 도와주시는 이제 그 경리 부장님 네.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맡기고 이제 군대 갔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날 그 부장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어머니 전화를 했습니다. 좀 장기 좀 해도 되겠냐. 어머니가 좀 멈칫하시면서 그러시다가 네가 정 원하면은 그냥 그렇게 해라. 그래서 장기 신청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완전히 군 생활에 몰입을 해가지고 부대일시간 소프트웨어를 한 7개를 더 개발했어요. 네. 그리고 완전히 족족 막 유저수 막 다시 만들고 그래서 진짜 정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되게 사실은 뿌듯했겠네요.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딱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그 경리 부장님이 전화 온 거예요. 잠깐 휴가 내서 좀 회사 좀 나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회사를 이렇게 나갔더니 다음 달에 나갈 월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150명의 인건비를 세이브하는 엄청난 플랫폼이었잖아요. 250명의 그렇죠. 인건비를 세이브하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왜 인건비가 없어졌냐. 그래서 장부를 봤더니 매월 4천만 원씩 적자를 쭉 받고 그 중간에 한번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시스템 교체 비용이 몇 억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회사가 투자를 안 받았으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는 집 뭐 모든 전재산 담보로 빚이 8억이 됐더라고요. 개인 저희 집안 빚이. 네. 그런데 그래서 저희 부장님의 제안은 군대 장기 한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이거 빨리 회사 하루라도 빨리 폐업하는 게 비용을 세이브하는 거 폐업하고 아버지 어머니랑 힘합쳐서 돈 빚을 갚아나가라.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게 그 플랫폼이 이렇게 운영된 수가 없고 그리고 콜센터가 보니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날 주말에 제가 그 결정하기 전에 제가 좀 보겠다고 뭔가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콜센터를 제가 좀 봤습니다. 좀 모니터링 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 본 CNT테크 그러니까 2005년 12월 초에 본 그 CNT테크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어느 조직보다 제일 개판이었어요. 제가 그 전이건 그 후건 그보다 더 안 좋은 조직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 예를 들면 어떤 게 가장 큰 개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콜센터였는데 전화가 막 밀려 들어오는데 네. 전화 밀려 들어오는지도 모릅니다. 고객들은 실제 대기하는 고객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막 대기하는데 그러니까 변 밀려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대강 전화가 밀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관리자들이 전화 받으세요 하고 출석부 들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겁니다. 네. 쭉 돌아다니는데 전화를 받는 척 하다가 지나가면 또 안 받고 그러니까 근데 전화를 받는 척 하는 건지 전화를 받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뭐 그래서 한 시간에 한 상담사가 주문을 한 8개 정도 받는 근데 제가 사무원들 만들 때 한 사람이 15개는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8개 무조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봐도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실제 뭐 관리자들 또 파트타임 상담사들 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거리들을 나열해 보니까 이 정도면은 이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네. 이 정도면은 실제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머니께 가서 근데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월급이 네. 없어서 폐업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머니께 근데 제가 그 전에 좀 이제 은행을 다니면서 대출을 좀 알아봤더니 저희 부모님 사는 집 값이 약간 올라서 1억 추가 대출이 가능하대요. 네. 효자다 효자. 어머니께 가가지고 지금 빚이 뭐 8억이나 9억이나 큰 차이 없다. 그래서 어차피 망하는 건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1억 더 대출 받아서 제가 월급 일단 주고 네. 내가 한 달 만에 이걸 잡아보겠다. 음. 그래서 그렇게 대출 받아서 월급 주고 그다음에 군대 돌아가서 장기 취하했습니다. 네. 욕 엄청 먹었죠. 네. 욕 엄청 장기 취하고 일단 이제 뭐 집이 망하게 돼서 일단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 원래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육군본부에 있는 장교들은 위수 지역이 없으니까 전국을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 5일째였으니까 토요일을 그냥 집이 어차피 거의 망했으니까 네. 좀 회사 좀 가서 하더라 좀 눈 좀 감아달라. 뭐 월급 받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눈을 감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이제 회사로 와서 혁신을 시작했는데 그때 크게 세 가지 혁신을 했습니다. 세 가지 혁신이 뭐였냐면은 외식 주문이 점심때 주원화가 잠깐 들어왔다가 훅 꺼집니다. 아. 그러다 그 저녁에 훅 들어오는데 이 플럭추에이션이 일요일이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 오후 3시와 일요일 저녁 6시에 콜 양을 비교하면은 30배가 납니다. 이거 사람이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맞출 수가 없어서 이거를 그래도 이 콜 양에 맞는 상담사를 배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주 전년에 콜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니포를 예측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니포를 예측을 하고 이니포에 맞는 상담사 시간표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상담사 시간표가 나오는 이제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전화가 들어오면 이게 주문 전화, 주문의 전화 이렇게 나뉩니다. 유형이. 그러니까 주문 전화는 그냥 시키는 전화고 주문의 전화는 뭐 시켰는데 안 오면은 화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 전 항의, 네, 뭐 네. 매장 어디 있어요? 네. 먹었는데 식었어요. 뭐 여러 전화들이 있어요. 네. 뭐 피클 안 가져왔어요. 그게 제일 미친 전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전화들. 그러니까 그 전화 받으면은 뭐 욕을 먹고 매장에 전화 또 욕 먹고. 그러니까 그런 너무 힘든 전화들이어서 상담사들 얘기가 그런 전화를 한 통 받으면은 계속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 나도 담배도 한 대 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 솔루션으로 그 프로그램이잖아. 솔루션 딱 정의한 게 주문 전화, 주문 전화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파트타이머들은 파트타이머들이니까 쉬운 주문 전화만 받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문의 전화는 정직원들이 받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정직원들이 누구였냐면 그 출석부 들고 돌아다니시던 관리자분이 정직원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다 전산을 했기 때문에 출석 체크를 안 해도 됐습니다. 들어올 때 이제 카드 긁고 들어오면 출석이 체크되고 로그인하면서 다시 생산성 관리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할 일은 사실은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앉아서 네. 주문의 전화만 받으면 그랬더니 당연히 싫어하죠. 계속 욕만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너무 반발이 심해서 아니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한 2시간 받아봤거든요. 2시간 받았더니 한 2시간 동안 한 죄송합니다만 100번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막 2시간 욕을 먹으니까 정신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너무 이제 너무 어려운 타스크라 그때 처음에 한 적이 뭐였냐면은 일단 근무 시간을 30시간대로 줄였습니다. 그분들 일단 근무 시간 확 줄여주고 실제 그 근무 시간 자체도 굉장히 단시간 근무하고 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고 급여를 그때 그 정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체 다 20%씩 다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정직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 회사에 있고 그리고 그때 그 비전을 사실 다시 공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나눠졌으니까 남은 숙제는 그 파트타이머 상담사들이 주문 콜을 빨리 받게 하면 되잖아요. 생산성을 높이면 되는데 그때 파트타이머 급여제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2005년 12월 기준으로 기본 시급 4,000원 그리고 오래 다니면 시급이 5,000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제가 생산성 분석을 해보니까 시급 5,000원인 사람들이 더 전화를 안 받아요. 왜냐면은 그냥 가만히 눈치 보고 잘 앉아 있으면은 2시간에 만 원씩 그냥 나오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회사 별명이 뭐였었냐면은 알바 천국.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계속 알바 천국. 그래서 이제 아무리 알바 천국이 좋아도 일은 적어도 어느 정도 일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심지어 뭐 회사 올 때 이게 소설책 들고 와서 쭉 책 읽고 가다가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바꿨었냐면은 기본 4,000원 주겠다. 그래서 주문권은 300원을 주겠다. 그래서 300원 곱하기 X하고 4,000원하고 큰 거를 받아가라. 그러니까 15개 받으면 4,500원이니까 크다. 그리고 뭐 20개 받으면 6,000원이고 그리고 오래 다니면 이 300원에 400원을 높여주겠다. 그러면은 400원인데 15개 받으면 6,000원이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제안을 했더니 아무튼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파트타이머들이 대부분 뭐 말이 안 된다. 네. 저희 전화도 안 받아보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해서 그때 한 30%가 이탈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시급 5,000원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고객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저희가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월화수목금은 아무 문제 없고 다 놀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전화 100통이 들면 20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응대율 80%면은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토요일 되면 한 10,000통 전화가 가까이 들어올 때였었는데 2,000통을 못 받으니 매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에서는 너희 계속 이러면 계약 해지한다. 이렇게 계속 이게 저희한테 경고를 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콜센터 상담사 파트타이머가 30% 이탈했다는 얘기가 들어가면서 그건 사업할 의지가 없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너희 한 달도 97% 응대율 못 맞추면은 계약 해지. 그래서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사람들 생산성을 높이면 이 인원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계산 아무리 계산해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나도 전화를 받겠다 주말에. 나보다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받으면 10,000원씩 주겠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거 돈을 뽑아왔습니다. 주겠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300원 곱하기 X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저를 이겨서 10,000원 받아가려고. 네. 그래서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다 전광판을 달았어요. 전광판. 전광판을 한 3개 달았는데 경마장은 비슷하거든요. 준비 시작해서 받으면은 시간 단위로 주문 건수 받으면서 막 엎치락뒤치락 1등부터 5등까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저를 이겨야 되니까 그거 보고 이제 열심히 더 게임하듯이. 네, 그래서 뭐 이제 배틀하듯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날 이제 많은 그래도 이탈자 빼고는 저를 이기려고 많이 나왔어요. 저를 이기려고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그때 간호사 출신 상담사인데 아무리 뭐 콜라우팅이고 뭐고 자기가 뭐 인간의 생체 구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뭐 허파부터 시작해서 비관, 구강과 나오는 에너지 자체가 지가 계산해 보면은 15계산을 받을 수 없는 생체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또 끄덕끄덕하니까 되게 디프레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 필요 없고 나만 이기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왔었는데 그때 아무튼 이제 11시에 저희 오픈이거든요. 11시 준비 시작해서 전화를 제가 받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무튼 저를 누가 앞서는 순간 1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빨리 받았어요. 빨리 받아서 제가 막 치고 올라가니까 저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다 같이 빨리 받잖아요. 그래서 30분 지났는데 제가 15개 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15개 넘은지도 모르고 저 잡으려고 쭉 따라온 거여서 그 11시에서 12시 딱 끝났는데 제가 29개 받은 거예요. 와, 1시간 동안 29개를. 네, 29개. 그 에너지 한 개 없이 그 간호사 27개. 화장실 갔다 온 사람 빼고는 20개가 다 넘었어요. 그때 딱 계산을 해보니까 생산성이 3배가 개선됐대요. 그래서 12시 때 들어가니까 그땐 학습이 되잖아요. 30개가 넘어가면서 근데 그때 상담사도 깨달은 게 야, 이 뭐야 30개? 30 곱하기 300은 9,000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근데 그때 제가 먼저 포교를 딱 봤습니다. 포교를 봤더니 포교가 그 전주 그 시간대 포교는 이미 몇백 개를 찍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포교가 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제로. 그래서 저희 시스템 직원한테 저 이상하다. 가서 보고 가라. 진짜 제로인지. 근데 정말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들어온 주문이 들어온 쪽쪽 계속 땡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실제 뭐 33개, 34개 나오면서 시급 10,000원 돌파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제가 2번이나 졌거든요. 저는 근데 저를 많이 못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상담원들 사이에서는 그 급여가 혁신이 일어난 거죠. 일을 한 만큼 받아가는 급여. 그래서 그날 응대율이 99.8. 창사 일에 그런 응대를 기록해 본 적이 없었고 인건비는 엄청나게 많이 절감이 됐고 그래서 한 달을 그렇게 돌렸더니 전달에 저게 4,000만 원 적자였잖아요. 2,000만 원 흑자가 됐습니다. 그래 원래 그달에 사실은 흑자를 못 냈으면은 그냥 회사가 망하는 거였었는데 그리고 1억 추가 대출 받은 거를 3개월 만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확히 그 시점 이후로
1년 반 후에 전역을 했는데 전역할 때 빚이 없었습니다. 아. 다 갚아가지고. 네. 이야. 자, 그럼 이게 그 어떤 그 직원들의 동기부여 있잖아요. 네. 동기부여나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단순히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물론 돈도 있었지만 네, 네. 돈을 스마트하게 뭔가 해야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한 동기부여는 파트타이머 상담을.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파트타이머 상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라기보단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트너.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정직원들인 거죠. 네, 근데 네. 정직원들을 사실 움직이는 거는 음. 물론 연봉도 음. 그래도 잘 줘야 되겠지만은 그거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저희 상직인의 가치를 말씀드렸는데 회사의 어떤 사명 네. 그리고 뭐 어떤 저희 중장기 비전들이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비전 선포를 하거든요. 그런 비전들 자체가 사실 저는 직원들을 이끄는 더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혁신을 이루셔서 어떤 네. 위기를 돌파했단 말이죠. 근데 요새 그 뭐 ARS 시스템이 됐든 아니면 네, 네. 이번에 개인 정보 노출로 됐든 뭐 이 네. 콜센터에 그 위기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콜센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은 분들도 있고 네, 예. 이런 거에 대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혹시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위기를 극복한 게 콜센터 쪽이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이후에 인터넷 주문과 이제 콜센터 주문 저희가 사실 회사가 상당히 안정화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환경 변화로 인한 또 다른 위기는 사실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사실 시장 점유율 90%를 넘긴 상태에서도 환경 변화로 인한 어떤 위기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스터디를 하다가 하나 저희가 발견한 내용이 스마트폰 주문이었습니다. 네. 그때 아이폰 또 뭐 안드로이드 등장 때문에 이 스마트폰 인프라가 정말 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저희가 선점하지 못하면 저희도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앱이 별로 없었잖아요. 스마트폰은 별로 깔릴 앱이 없었는데 굉장히 빨리 나온 앱 중에 하나가 피자 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KTX 예약 앱도 안 나왔는데 피자 예약이 먼저 나왔어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저희가 사실 굉장히 빨리 대처를 한 겁니다, 시장에. 그래서 지금도 환경 변화를 늘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이제 환경 관련해서 시장에 관한 건데 네. 배달통, 뭐 배달임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경쟁이 네, 네. 과열되고 네, 네. 그런 양상인데 네. 일단 파이가 한 장이 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향후 예. 전망을 그 사업에 대해서 네, 네.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를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 플랫폼과 마케팅 플랫폼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은 마케팅 플랫폼이거든요. 사실 배달의 민족은 저희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배달의 민족이 겨울에는 저희한테 한 1억 원.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여서 한 8천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는 피자가 미스터 피자나 BBQ 같은 저희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 배달 민족이 여기 콜센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콜센터뿐만 아니라 주문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을 전송을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브랜드는 없지만 네. 브랜드를 가진 뭐 피자, 치킨, 햄버거 등등 브랜드 또는 이런 마케팅 플랫폼 브랜드들도 다 저희 고객으로 또 저희 시장을 열어주는 저희가 또 시장을 열어주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마케팅 플랫폼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막 화려하게 변하고 하는데 네, 네. 결국 그 근본에 있는 지금 서비스 플랫폼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그것도 그렇죠. 향후에 큰 예.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그렇죠. 건지. 서비스 플랫폼도 기능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와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예로 처음에 저희가 2003년도에 시작했고 제가 군생활 도중에 혁신을 통해서 안정화시킨 그 서비스 플랫폼 자체가 계속 승승장구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어떤 장벽을 만났었냐면은 제가 전역하자마자 2007년 전역하자마자 이제 당시 고객사가 미스터 피자랑 휴가 때 나와서 영업한 멕시카나 치킨 네. 두 개였거든요. 두 개였고 이제 전역을 했으니까 영업이 자유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을 다 한번 저희들 영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떡하니 나왔더니 KT가 있었습니다. KT. KT 가 경쟁사로? 예, 그러니까 서비스 그 사업 모델은 틀린데 시장이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문 중개 플랫폼으로 주문 건당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KT 같은 경우는 콜센터 아웃소싱 형태인데 외식을 그냥 시장을 진입한 겁니다. 그래서 좌석당, 사람당 비용을 주는 형태. 그래서 당시 KT가 그런 형태로 해서 외식 콜센터 아웃소싱으로 점유한 시장이
도미노 피자, BBQ, BHC, 또레오레, 페리카나, 야. 장충동, 빨간 모자. 그래서 7개 브랜드. 사실 업계 외식 콜센터라고 표현하면은 업계 1위와 주도권 KT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나오자마자 KT를 극복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처음에 일단은 뭐 대기업과 사실은 중소기업이니까 상대가 안 됐을 뿐더러 그래도 제가 직감적으로 저희 장점을 알고 있어서 BBQ에 계속 찾아가서 우리로 한번 그 서비스를 한번 바꿔보자. 우리는 주문 중개 플랫폼이고 훨씬 더 비용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뭐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KT 고객사 말고 아직 이거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 그 네네치킨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네네치킨을 찾아갔는데 그 사장님이 되게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게 지금 시엔티테크의 전화성 대표가 제안한 이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은 치킨 시장은 안 열린다. 피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거기는 이제 투자형 경영형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어느 정도 대자본 5억 이상 대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뭐 배달 오토바이만 하도 10대 되잖아요. 보통 오토바이 대당 매출이 한 1,0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배달만 1억 정도 매출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콜센터의 생산성 자체가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할 수가 있는데 치킨 프랜차이즈 생계형이다 보니까 아내가 닭튀고 남편이 배달하고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고 또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다 보니까 무조건 원가를 스스로 노동력으로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얘기가 한 3시 때 치킨 매장 가봐라. 그러면은 이 닭 자르는 가위로 닭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 계신 분들이. 근데 왜 자르고 있냐면은 닭을 8조각, 12조각 잘라서 나오는 원가가 380원이거든요. 380원 아끼려고 이거 손 다 4인 가면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380원 때문에 닭 자르고 있는데 주문 대신 받아주는 콜센터 수수료를 내겠느냐 전화 받고 말지. 그냥 절대 안 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하면 설득을 시킬까. 그래서 그때도 치킨 매장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무튼 그 시점에 우리 서비스 플랫폼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었고 적어도 전체 변화가 아니라 업종별로 피자면 피자, 치킨이면 치킨 업종별 변화는 사실 저희가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 하나 낸 게 뭐였냐면은 그 치킨 매장들이 적자를 보는 시간대를 보니까 그 부부 창업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아 때문에 아내가 집에 들어가면 그때 알바를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남편이 닭튀고 알바가 배달하고. 근데 그 시간대는 다 적자. 그리고 전단지 붙인 또 알바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 붙이는 한 50원 받거든요. 근데 이게 뭐 대강 붙이는 데다가 반쯤 버리고 하니까 실제 뭐 한 원가가 200원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굳이 매장에 전화 받으려고 대기하지 마라. 그 아내가 이게 그 집에 들어가 있더라도 매장 문 잠그고 콜센터가 주문 받아주니까 전달 들고 나가라. 그래서 붙여라. 그 주문 들어오면 핸드폰으로 전송이 될 테니까 그때 매장으로 가라. 알바 쓰지 말고. 네, 그래서 튀겨라. 들고 나와서 다시 줘라. 그리고 또 걷다 붙여라 근처에다가. 그래서 튀기고 배달하고 붙이고 튀기고 배달하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혼자 할 수 있다. 콜센터에 도움받아. 그랬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 튀기고 배달하고 붙이고 튀기고 배달하고 붙이고. 그래서 직접 해보라고 이렇게. 항상 맨 처음에 하시는구나. 네. 맨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네가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가지고 제가 치킨 매장실 차렸습니다. 정말, 진짜로? 예, 치킨 매장을 차려서 실제 제가 설계한 모델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5시에 퇴근해서 튀김기 켜놓고 집에 가서 환복해서 그 전단지 들고 이제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붙이기 쭉 붙이다가 실제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매장 그대로 제 매뉴얼대로 가서 튀기고 갖다 주고 또 붙이고. 그래서 첫날 한 7마리. 그 둘째 날 8마리. 한 이 정도 한 8, 9마리 계속 팔리더라고요, 평일에. 그래서 이제 계속 붙였죠. 계속. 시간. 왜냐면 매장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화 콜센터에 받아주니까. 그렇죠. 계속 붙였는데 갑자기 주말 되니까 문자가 4개가 훅 들어오더라고요. 줌 4개가. 왜냐면 하도 많이 붙여놔가지고. 그래서 4개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제가 혼자 안 되니까 그때 와이프한테 잠깐 닭 좀 튀겨달라고. 와이프가 닭 튀기고 그때 배달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혼자 운영을 한 겁니다. 주말 피크 때만 튀겨주고 나머지 다 혼자 해서 그때 매출 한 600만 원. 이야, 그리고 대단하다. 그 제 수중에 들어온 돈이 한 350만 원. 그 증명한 거잖아요. 제가 찾아갔더니 이게 된다 이거. 그 몇 달 만에 한 거예요? 몇 달 아니 동안? 첫 달하고 바로 갔죠. 첫 달만. 첫 달하고 바로 갔더니 지금도 있습니까? 아 지금 없습니다. 근데 가려. 네. 이게 근데 또 치킨 매장은 매출 1,000만 원이
받지 않고도 논할 수 그렇죠. 없다는 네, 그렇죠. 1,000만 원 될 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6달 후에 복날을 끼고 1,000만 원 넘겼습니다. 하나를 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자료 가지고 갖고 야. 그 자료 설득에 내년 치킨을 소주했습니다. 야, 근데 대단하시다. 물론 사실 이 튀기고 배달하고 이 모델은 지금 쓰이는 모델은 아닙니다. 당시 이걸 실제 해보고 그럴 듯해라고 도입은 이제 시켰는데 네.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전화를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델 가지고 내내치킨을 가져오고 역시 그 다음번 PT인 BBQ 근데 BBQ가 내내치킨 수주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BBQ에서 어떤 전화가 왔냐면은 그 KT가 장애가 났는데 장애 복구하는데 한 12시간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계속 이제 제안을 한 상태라 그때 시엔테크 사장 불러보라고 그래서 가서 제가 그냥 그 얘기를 했습니다. 테스트한 얘기. 우리 이 테스트까지 했다. 콜센터에 가장 치킨의 야. 적합한 부분 이거다 했더니 감동하셔가지고 감동하죠. 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 브레인 BBQ 바로 바꾸고. 그래서 저희가 BBQ를 오픈을 했는데 실제 원래 KT가 전화 받을 때는 100통 들어오면 50통이 전화 주문이었습니다. 왜냐면 KT야 사람 인건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드시려면 드시고 말려면 마세요. 뭐 이런 형태의 네. 편안하게 받는 건데 우리는 무조건 드셔야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스크립트 적정의 스크립트 때문에 100통 들어오게 되니 100통 들어왔을 때 주문량이 85통으로 야. 늘어났어요. 보통 그걸 TR이라고 하거든요. 트랜지션 레이시 확 올라가면서 매출이 6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면서 KT가 가지고 있던 고객사 7개 중에 6개가 야. 불과 4개월 만에 다 넘어왔어요. 야. 그래서 그때가 2008년이었는데 2008년부터 저희가 시장 점유율을 이제 90% 가까이 유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 피자까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저희가 KT가 이 시장에 철수하게 됐죠. 그때부터 저희가 좀 그 2008년도에 KT 본부장 잘렸겠다. 아니요, 그래도 잘 계실 겁니다. 여기 KT가 뭐 그 좋은 후유증으로 지금 회장님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자, 오늘 워낙 좀 해가지고 좀 약간 길어졌는데요.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주신 분들 오늘 질문자 한 분한테 뭘 갖고 뭡니까? 경품이 뭐? 질문자 한 분. 저요. 상품이 네. 기억이 안 나네. 그 저희가 200개 한정 에디션 네. USB입니다. USB. 네. 네. 혹시 견본 한번 딱 보여주시면 가방에 있는데 가서 꺼내도 될까요? 아니 뭐 이따가 네. 자, 이제 질문. 네. 네,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는데요. 그 하신 말 되게 다른 쪽 보면 그 콜센터 모델이 그 턴오버 레이트가 높잖아요. 아, 네. 네네, 되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턴오버 레이트가 좀 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되시나요? 그러니까 정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거의 이제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누가 나갔어라고 할 정도로 낮아요. 오, 야. 신문에 기록될 정도. 예. 그리고 근데 이제 파타이머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대학교 졸업하면서 턴오버가 좀 생기긴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전체 턴오버율 자체가 그 30%는 잘 안 넘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빠져나가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파타이머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관두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실제 이제 투잡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내내 알바해서 등록금 내고 그리고 투잡으로 실제 계속 이제 혼수 계속 보태고 시집 가서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한 시간에 나와서 하고 뭐 이렇게 학생 때나 또 이게 또 직장을 다닐 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되게 좀 유용한 파타임 잡이거든요. 일단은 아까 매출이 이제 7천억 매출에 2% 정도 아까 130억 정도라고 네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150명 직원에다가 파트까지 합쳐서 1000명이 매출로 따지면 네네. 1인당 매출로 따지면 사실은 1인당 매출은 사실 이제 130명으로 따져. 130명으로 잡아야죠. 1억 정도 매출인 이런 셈이고 서비스 업종이니까 네네. 비교적 이제 높은 그런 매출인 셈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은 좀 아주 높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외식 산업은 이제 좀 한계가 있고요. 네네.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업종으로 진출을 하시거나 해외로 네네. 나가시는 건데 네네. 해외의 경우는 결국 인도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 네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전략 다른 업종으로 나가는 부분과 해외에 진출할 때 네. 이런 부분으로 내가 성공 확률을 높이겠다 보관은 어떤 게 있으신지. 저희는 그래서 저희 회사를 콜센터 업체라고는 사실 얘기 잘 안 하고 알겠습니다. 서비스 플랫폼 업체라고 이제 저희를 정의했기 때문에 실제 지금 그래도 저희가 그 작년에 그 이익률 자체는 저희가 한 18% 수준입니다. 네, 그 영업이익률이 아니면 네. 순이익률.
실제 그 저희가 세후 이익 자체가 18%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한 23억 정도 이익을 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왜냐면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파트타이머들의 어떤 전체적인 근무 시간 자체는 평균 짧은 편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가장 큰 회사의 리소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 이걸 기반으로 한 서비스 플랫폼이고 콜센터는 사실 저희 이제 부서 형태, 기능 형태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저희가 향후 사업을 확장을 하는 것들은 유사한 서비스 플랫폼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월에 오픈하는 서비스 플랫폼 중에 하나, 서비스 플랫폼이 이웃농촌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웃농촌. 아, 이웃농촌. 그러니까 이웃사촌 패러디죠. 이웃농촌.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외식을 주문 중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의 좀 편리함을 줬잖아요. 그 부가치로 저희가 사실은 이걸 가져간 거고 이쪽 시장은 뭐냐면은 그 농가들. 농가들이 지금까지 만든 직거래 쇼핑몰이 6,800개입니다. 네. 6,800개의 쇼핑몰들 중에 제대로 되는 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야. 네네. 왜냐면은 뭐 한참 농사 짓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 오면 안 받고 있다가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PC를 켜서 봤더니 누가 한 달 전에 주문했고 그 사람이 안 온다 전화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다 신뢰 잃은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플랫폼 뭐냐면은 농민들이 농사만 전념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웬만한 것들을 다 저희가 대응을 해주는 플랫폼이고 네네네. 실제 이거를 자연적으로 이제 사실은 창업자들이 이웃농촌 큐레이터라고 하는 창업자들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좀 이 농가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새로운 플랫폼을 저희가 오픈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런 형태의 서비스 플랫폼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저희 현재 사업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플랫폼 확장은 지금 저희가 아까 4개년 단위로 비전을 선포한다 했었는데 비전 2011은 외식 인프라 통합이었었고 비전 2015가 지금 표준화 세계화, 표준화의 하나의 측면으로 저희가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정의를 다시 한 거고 세계화 같은 경우 이 서비스 플랫폼을 지금 계속 세계화 진출을 지금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세계하고 미국 쪽 시장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일단 2015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세계 진출을 성공하거나 아니면 기반을 이제 거의 뭐 완벽하게 다지거나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전 대표님 스타일상으로 아까 닭 튀기고 배달로 전단지 하는 것처럼 이제 이웃 농촌 하면 이제 뭐 농사 지으시겠네. 이제 몇 달 갔다 농사 지으시겠네. 예. 이웃 농촌들이 이웃촌각들이 해주고 여기 이제 이제 프로세스를 또 분석하기 위해서도 농사를 지으시겠네. 네, 농사를 지을 수도 있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은 농민분들하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농가 설명회를 벌써 한 20번 가까이 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했고 야. 그리고 또 그 외 농가들을 홍보해줄 이웃농촌 큐레이터들 사업 설명회도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의 특징은 늘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몸으로 부딪힙니다. 네. 아주 좋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직원들이 실제 문제를 실제 몸으로 부딪히면서 지금 많이 저희가 좀 인지를 했고 저희 플랫폼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좀 쉽게 해결하는 형태로 지금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근데 그 저희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도 2003년 4년 5년 별로였습니다. 역시 이웃농촌 플랫폼 나오자마자 뭐 엄청 혁신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잘 될 거라는 기대는 안 하지만은 적어도 3년 정도 지나면은 실제 우리나라 어떤 농산물에 대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으로는 아마 전 대표적으로 자리 잡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자체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지자체 뚫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확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 이웃농촌 플랫폼 같은 경우 저희 단독으로 진행한 건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저희가 민간사업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농림부가 모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진짜 농가 교육을 협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워낙 이제 분석하고 이제 몸으로 직접 부딪히니까 몸이 좋으신 것 같아요. 몸이 좋으신 것 같아요. 몸 한번. 자, 또 다른 질문. 네. 저는 그 조금 사심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포네틱스하고 그 포놀로지 그쪽에 네. 그 스피치 레코그니션 그쪽 박사 논문 쓰려고 하거든요. 아, 예, 그러시군요. 그래도 솔깃한 자, 거 질문만. 같아요. 네, 질문만.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주제나 혹시 좀 아이템이 있으면 좀 하나 생각한 거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고 네네. 또 그 뭐 단역 배우라도 어떻게 출연하면 안 됩니까? 두 번째 질문이 핵심입니다. 아, 두 번째 질문이 네. 핵심 네. 그래. 테스트 좋아요. 네, 아무튼 뭐 저희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음성신 놈이 저도 석사학위밖에 안 따서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제일 재미있게 쓰던 논문 분야 중에 하나가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아시죠? 바이그램 트라이그램을 가지고 언어를 구별하는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랭귀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서 언어 식별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쪽 요즘에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이런 포님 쪽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면 언어 식별 쪽의 논문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단역 배우는 어떻습니까? 단역 단역 배우. 표현 좋으신데요? 재능 기부. 뭐 시체 1, 확실하게. 시체 1, 시체 2 뭐 이런 거. 자, 네. 강의 잘 들었고요. 네. 그 아주 뭐 아이템도 너무 좋고 좀 아주 굉장히 감명받았는데 우리 대표님의 네네. 뭐 거창한 말일지 모르지만 경영 철학, 네. 회사를 운영하면서에 대한 어떤 나는 이런 경영을 이렇게 네네. 이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에 대한 거하고 네. 인재 개발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아, 네네. 10년, 20년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네. 인재 개발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성장하면 직원들에 대한 복지 네네. 관계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첫 번째 그래도 사업 실패 때문에 정확하게 일단은 제일 비중 있게 두는 거는 상직인의 가치입니다. 일단 사람을 제일 중요시하는 경영은 뭐 지금 앞으로도 사실 불변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이 있다면은 경력직 채용을 거의 잘 안 하는 편입니다.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대리급 이하만. 최근에 과장급까지 경력직 채용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회사 보면은 저기 뭐 11년 차 직원도 꽤 있고 제일 많은 연차 현재 지금 9년 차입니다. 9년 차 중에 14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탈 없이 많이 따라온 게 있는데 그 이탈 없이 따라온 게 나름대로 어떤 경영 철학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경력직 채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직원들하고 약속한 게 뭐였었냐면은 옛날에 SL2만 하더라도 주주들도 많았었고 또 임원이나 팀장들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동기부여가 사실 제가 봐도 지금 돌이켜보건데 안 됐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적어도 제가 신인테크 처음 2003년 만들었을 때 사원 12명으로 시작을 해서 그 사원들 중에 지금 차장들이 생겼고 네. 또 누군가 하나 또 저기 소프트웨어에서 나갔고 그 다음에 뭐 다음에 직원 다음에 직원에서 그 직원들이 피라미드 형태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들이 남아있는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어느 누구도 뽑지 않겠다. 그 실제 이 빈자리 다 여러분들이 메꿔야 되는데 저희 회사 아직도 제일 밑에 최고 직급이 차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차장들이 현재 본부장을 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회사의 그러니까 작지만 중소기업이지만 신입사원 위주로 채용하는 전략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그 계약학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남서울대학교랑 그러니까 여러 대학교하고 트라이 했는데 수능 전형 없이 수능 시험 본 대학과 똑같은 학위를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합격하고 줄 수 있는 이야. 있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게 남서울대학교였거든요. 그래서 학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럼요? 네, 저희 사옥 1층에 그 남서울대학교가 원래 천안에 있는데 네. 유일하게 남서울대학교에 융합비즈학과만 저희 1층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융합비즈학과 뭐냐면은 저희 직원들이 4년에 한 번씩 학사학위 입학해서 실제 회사 생활하면서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네. 그런 학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한참 성장기고요. 왜냐면 뭐 성장을 사실은 저희 뭐 만 11년 지난주 지났다 그러면은 되게 더디 성장한 겁니다. 네네. 뭐 사실 뭐 12년 차 기업이 매출 이제 올해 한 매출 16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 매출이면 사실 굉장히 천천히 성장을 한 건데 아마 저희 회사 전성기는 지금 차장들이 임원들이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남서울대학교 융합비즈학과에 있는 지금 21살 직원들이 한 진짜 과장 정도 됐었을 때 그때 네. 회사의 전성기가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아직도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 생각합니다. 2020년 이후가 기대되는 거네요. 네, 그때부터 지금 계속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복지 약간 얘기해. 네, 그래서 복지는 지금 아까도 저희가 1년에 쓰는 장학금이 직원들에 쓰는 장학금이 한 평균 3, 4천만 원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4천만 원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 이렇게 악이 나오면은 한 뭐 6개월 정도 이제 기저귀를 보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실제 힘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밀리에 사택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기본적인 뭐 연월차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건데 사실 좀 특징적인 것들이 아까 그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래도 회사 이익의 일부는 지금 계속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기부 자체도 그 기부를 하는 행위 자체가 회사 기부하는 거지만 직원들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에 저희가 한 기부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네. 이제 현찰 기부고 현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NGO 같은 경우는 IDC를 저를 공짜로 저희가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물까지 한다 그러면 사실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대표님 재밌게 잘 들었고요. 세상 참 고르지 않다라는 걸 지금 대표님 보면서 잘생긴 얼굴, 동안이 샤프한 머리, 또 내조 닭 튀기는 와이프, 얼마나 결혼도 잘하시는 것 같고 부럽습니다. 그 콜센터 같으면 직접 아까 주문 전화 받았다 2시간 동안 전화 받으면서 뭐 돌아버리겠다고 이제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감정 노동이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네네. 이직률이 상당한 원인이 이제 이런 네네. 그런 콜센터잖아요. 네네. 이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또 더 이직이 계속 또 생기는 네. 또 악순환이 생기는데 네. 그런 걸 어떻게 계속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잘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근무한다는 거 보니까 네.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네. 또 그걸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그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근데 저희는 대부분의 감정 노동을 이제 파트타이머들이 하고 파트타이머들하고는 실제 근데 되게 합리적인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직원들은 확실하게 저희 직원으로 인지하고 뭐 실제 뭐 장학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지만은 파트타이머들 같은 경우 는 사실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비정규직과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거니까. 근데 아르바이트 치고는 상당히 저희가 시급이 높은 편입니다. 아까 이제 막 평균 시급 자체가 저희가 아직도 변동률인가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본 시급은 깔립니다. 기본 시급은 지금도 최저 시급이 5,000 몇백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시급을 깔리고 실제 곱하기 X가 평균적으로 저희가 평균 7,000원 넘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시급이니까 감정 노동이긴 하지만은 짧게 근무하잖아요. 짧게 근무하고 또 그만큼 많은 돈을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파트타이머들도 좀 괜찮게 근무하는 하나 요인이 된 것 같고요. 정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장 큰 거는 회사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와 미션 그리고 그 비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직원들이 저희가 비전 2011이 한국 외식 인프라 통합을 제가 2007년 12월에 선포를 했는데 그때 저희 상황이 미탑차 멕시칸을 다 2개 하고 있었고 KT 떡하니 버티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하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는 저거 되겠어라고 아마 반 이상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비전 2012를 아무튼 저희가 이룬 다음에 사실은 그 이후의 직원들의 모습은 또 틀립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가 사실은 외식 65개 회사들이 플랫폼에 올라와 있다고는 하지만은 저희 갑사들이잖아요. 갑사들에서 매일매일 서비스를 주문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모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극복을 하는 거는 그들이 아무튼 내가 처음부터 참여한 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적어도 경영자가 제시하는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확신과 공유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가 이제 뭐 개발을 하시는 네. 그걸 좀 인간이 이제 같이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네네. 좀 덜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개발을 있거나 네. 개발될 여지가 있거나 뭐 개발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상담사들을 뭐 스트레스를 덜 주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뭐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그 블랙리스트 고객이 있습니다. 뭐 성희롱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고객들이 발견되면은 그 전화번호로 리스트를 바로 등록을 해가지고 전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예. 뭐 그런 형태의 그건 이제 그것도 콜 라우팅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런 형태로는 가능한데 실제 전화가 연결된 상태여서 뭐 스트레스 덜 받게 한다는 그런 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죠. 네, 자 질문. 네, 질문하세요. 네, 질문. 네, 저는 영화 관련돼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작년 그 29살 때 만드신 29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오, 야.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일단은 그 전하려는 메시지를 이제 저도 그 영화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 이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또 나이가 같다 보니까 그랬어서 좀 인상이 깊었었는데 네네. 또 마침 오늘 기회가 되셔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그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네네. 그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한테 피드백을 들으셨을 때 네네. 되게 많은 공감이나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해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29살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29살 뭐 대부분 이제 저희 직원들은 그냥 대부분 보긴 해서 근데 직원들이 주는 피드백이 그게 뭐 사실은 진실된 피드백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뭐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블로그의 어떤 댓글 통해서 지금 몇 개 피드백을 그래도 몇 개 감명 깊은 피드백을 본 게 있었었는데 비슷하게 29살이어서 29살이 되게 좀 과도기적인 나이잖아요. 그래서 29살이어서 이렇게 조회하다가 29살에 영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 29살인데 청년 실업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아직 그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 영화를 보게 되면은 되게 사실 공감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그 저한테 제 블로그에 이제 어느 분이 쪽지를 보내셨는데 진짜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영화 안에는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남자친구가 알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아닌데 여자친구는 직장 다니고 나는 지금 취직이 안 되고 근데 실제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지난달에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영화를 보면서 울었답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답장으로 장면에 힘내라고 제가 상당히 길게 이렇게 답장 보냈었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맨 마지막에 남긴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 되게 희망적으로 끝나잖아요. 그냥 되게 개몽 영화처럼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희망적으로 끝나는 것 자체가 어느 누군가는 사실 유치하게 볼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게 되게 좋았답니다. 그래서 실제 영화를 보고 힘을 얻었다는 쪽지를 진짜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피드백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 저요? 네, 29살 때. 저는 이제 좀 저랑은 내용은 살짝 다르지만 이게 전체 포괄적으로 29살 나이에 그 상황이 굉장히 공감이 돼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고 약간 멜로 부분이 좀 더 세밀했으면 좋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 네. 자 다른 질문. 질문하실 분 편하게 질문하세요. 없어요? 질문? 여기 앞에. 네네.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터에서 인사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그 LG U 플러스 인터넷 전화 070 홈보이 등등입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 더 이렇게 간단한 콜센터가 아니고 더 높은 그 콜센터 어떤 그 콜센터가 아니고 서비스 플랫폼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모든 기업이 그렇겠지만 특히 콜센터는 문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일을 하게 되는 데는 돈도 중요하고 뭐 회사의 뭐 가치라든지 비전 미션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거는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만의 독특한 문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사실 뭐 되고 있든 안 됐든 상관없이 네. 그런 철학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 콜센터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어떤 콜센터 직원으로서의 사명 선언문이 다른 회사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 사명 선언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전화 한 통 한 통 받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다 느끼고 시작하게 하고자 하는 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한 통 받는 이 전화 자체가 아무튼 인류를 편하게 하는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다. 실제 인류의 어떤 새로운 외식 주문 문화를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런 것들을 늘 이제 실제 늘 1년에 2번씩 일단 CEO 같이 전직원들하고 같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그래도 좀 하나 문화라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이죠. 올해 그 EBS의 그 밀턴 놀이터라는 그 프로에 저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콜센터 상담사들이 그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재미있는 이벤트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상담하고 있는 고객 얼굴 그려보기. 오, 네, 뭐 실제 그거 말고도 뭐 실제 그 다양한 좀 재미있는 그때 뭐 방방도 만들어봤습니다. 나와서 그 트램볼린 이렇게 뛰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만들어보고 옥상에다 정원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과자도 먹고 뭐 그런 좀 재미있는 놀이 문화를 저희가 잠깐 프로모션 형태로 했었고 그중에 일본 회사에 좀 문화를 살려놨었는데 그런 거 자체도 그냥 그 일터를 놀이터로 시키는 노력도 되게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튼 그때 저희가 그 방송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좀 많이 느끼고 좀 이렇게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또 오프라인 또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요. 그다음 온라인에서 이경성님께서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처음 만나면은 일단은 외관을 먼저 보는 것보다 일단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오늘은 제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자리가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제가 아무래도 늘
비즈니스 자체가 을 위치 있는 비즈니스를 되게 오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을 위치 있다 보니까 일단은 듣는 게 좀 습관이 돼 있어요. 막 갑한테 감 말하려고 그러는데 끼니까 늘 이렇게 듣는데,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원 수가 많은 편이니까 말할 땐 말하더라도 좀 듣는 게 습관이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모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서 만난 느낌 중에 가장 크게 남는 느낌은 이 사람 경청을 해줬었다라는 그 느낌이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그 느낌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뭘 본다기보다. 자, 또 질문 없어요? 제가 뭐 하세요. 네. 네네. 그 궁금한 게 네네. 이제 벤처를 창업하시고 투자도 받아보셨을 거고 네네. 또 이제 투자자로서 네. 이제 투자도 하셨을 텐데 이때 가장 부딪히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밸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더 받고 싶고 네. 뭐 적당한 네네. 가격을 주고 네, 싶고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지. 아, 그렇군요. 사실 그 CNTech은 제가 이제 그 투자를 안 받은 회사고, SL2 같은 경우는 그때 사실 뭐 잘 몰랐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엑셀러레이터를 하면서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밸류를 이제 서로 논하게 되면서 이제 밸류에 다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사실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데 미래 가치만으로 밸류를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늘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얘기하다 보면 그럼 밸류에이션을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기본 다 2, 30억입니다. 네. 오. 2, 30억 그러면은 세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2, 30억이면은 그 상증법 아시죠? 상증법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이익이 1억은 나야 됩니다. 현찰로. 사업을 다 하고 1억 정도 그냥 통장에 있어야지 밸류에이션 한 20억이 좀 넘는다라고 그 상증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요. 근데 굉장히 큰 적자인 상태에서 20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5년 이후에 밸류에이션이 한 100억 돼. 근데 성장기니까 대강 뚝 잘라서 20억으로 치자. 뭐 그런 논리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 굳이 밸류에이션 깎자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우리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는 그 기업인들이 있어요. 좀 그게 되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면은 미래 가치를 물어보게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적자니까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은 그냥 일반적인 상증법으로 보면 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물어봤을 때 미래에 정말 이 이익이 보수가 날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 가치가 뭐 한 80억 되니까 지금 이런 성장기에서 쭉 선 그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한 10억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 맞게 투자를 서로 정리를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솔직히 매출이 발생해서 이익이 나고 있으면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미래 가치 가지고 실제 기업 가치를 역환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먼저 역환산해서 제안을 하다 보면은 자꾸 욕심이 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과다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해서 1차 투자 받을 때가 거의 그런 이슈죠. 1차 투자 받을 때는 서로 좀 같이 상의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서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같이 VC 투자를 같이 또 받아내고 그런 처음에 파트너와 같이 좀 밸류에이션 정리를 하는 게 제일 그래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어요? 자, 질문 없으시면 이제 Q&A 시간 여기 맞추고요. 그 다음 주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CEO 톡은 매주 월요일 날 7시 반에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다양한 분야의 CEO들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오늘 MC 두 분 저 이제 관계이자 MC를 보니까 여러분들 MC 보고 싶은 분들은 7월달에 일정 MC는 다 이미 찼어요. 근데 8월달 거 또 나갈 거니까 CEO톡 그룹에 페이스북 그룹에 MC 보고 싶은 분 저한테 MC 보고 싶다고 하시면 특히 처음 하신 분들한테 다 저희 문을 특히 더 활짝 열어드리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은 경험입니다. 이런 것들. 다음 주는요. 그 온라인 광고가 아니고 오프라인 광고. 1인 기업을 시작해도 8년만 이분도 지금 종업원이 한 130명?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에 찌라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밸류포인트 윤영택 CEO님. 그다음에 7월 28일에는 대표적인 모임 사이트죠. 온오프믹스. 양주철 대표. 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 적절하시면 하면 좋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CO2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이제 여러분 끝나가서 우리 여기 스탠딩 파티 할 거지만 여기서 명함을 나눠도 되지만 여기 그룹에서 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하면 뭐 직책이나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어떤 거 관심 있고 이런 얘기 좀 하면 서로 오프에서 만났을 때 되게 서로 편해요. 명함 주고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좀 서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CO2 했던 것들 짧게 동영상을 250개가 CEO MBH 쇼청에 여기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MC 세 분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먼저 질문 잘한 분 질문 많이 다 줘도 되겠네요. 네, 질문하신 분들은 다 주겠습니다. 네, 다 주겠고. 본격적으로.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곤 하죠. 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한참 저희가 일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뭐 저희 전성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21살 친구들이 이제 과장이 되려면 한 10년 넘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도 정말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